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컨시스턴스 해싱을 적용했었던 이유와 그리고 컨시스턴스 해싱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떠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컨시스턴스 해싱이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설계가 유연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컨시스턴스 해싱을 적용하더라도 캐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했었던 이 시스템 설계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씩 설명드려 보자면은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으로의 이제 알고리즘 변경으로 확장하기 쉬운 형태의 캐시 서버는 준비가 됐는데, 이 준비된 캐시 서버군으로 기존의 캐시 클러스를 대체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준비가 더 필요한데요. 서비스 중단 없이 이 캐시 노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 서버를 마이그레이션하고 기존의 클러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서비스 제시 작업 없이 설정을 읽어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핫 리로드라고 명칭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핫 리로드를 통해서 이 리얼타임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 영향 없이 언제든지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이 캐시 서버에 대한 어떤 명세서를 설정으로 뺐고요. 그리고 이 캐시 노드들을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서버군으로 묶어서 관리한다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캐시 클러스터가 있었던 프라이머리 캐시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스탠바이 캐시 클러스터를 준비를 해 두고 이 캐시 노드에 대한 식별값을, 뭐 예를 들면 이제 IP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호스트 네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IP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 어드레스가 이제 각각 4대 모두 가지고 있는 식별자인데요. 이 IP들을 이제 이 서버 리스트에다가 또 하나의 추가되는 캐시 클래스 서버군으로 명세를 해 놓고, 이제 이 핫 리로드를 통해서 서비스 어떠한 장애 없이 어떤 영향도 없이 이제 리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이제 그다음에 이루어졌었던 개선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마이그레이션 준비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저런 이제 개선되는 기능들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캐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실제 서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 서버에 이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나 대응 전략들을 잘 짜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이 변경되는 캐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설정으로 뺐었잖아요. 이 설정들을 그다음에 리비전에다가 준비를 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해 두고 리로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성공 시나리오와 실패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포 전에 이런 전략들은 당연히 짜둔 상황이어야 되고요. 보통은 이 성공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이제 계획을 하고 곧바로 이제 리얼 서버에다가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만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는 짜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이그레이션이 실패가 돼서 어 사용자 경험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결국은 서비스 장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해싱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개선안으로 이제 핫 리로드 기능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프로덕트 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짜두지 않으면은 결국은 힘들게 개발했던 게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성공 시나리오와 실패 시나리오, 그러면은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성공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캐시가 있고, 그리고 이 캐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묶음, 클러스라고 하죠. 이제 캐시 클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올드 캐시 클러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넣고자 하는 캐시 클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기에 있었던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군으로 기존의 백엔드 서버가 올드 캐시 클러스로 이제 요청이 됐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서비스 장애 없이 리니어한 방식으로 결국은 뉴 캐시 클러스로 요청이 가게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캐시 서버군을 먼저 이제 리전처럼 어떤 지역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리전 단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리전 단위 같이 이제 특정 요소를 차례대로 캐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요청이 서서히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 새로 구성된 캐시 클러스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히트 레이트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제 미스 레시오가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기존의 올드 캐시 클러스에서는 반대로 캐시 레시오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미스되는 거는 당연히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서서히 히트 레시오가 올라감으로써 좀 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90%가 이쪽으로 가고 초기에는 이제 10%가 이쪽으로 갔었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결국은 요청이 가기 때문에 100%에 도달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캐시 클러스를 어떤 백엔드 서버에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고, 또는 이제 서비스 재시작 없이 설정으로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성공 시나리오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제 실패 시나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성공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보다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사람이 일단 당황을 하게 되고, 시나리오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실패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더라면은 이제 크게는 장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패 시나리오를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각 캐시 서버군을 아까처럼 이제 리전 단위로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지만, 기존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해시 알고리즘이 꼬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이 히트 레이시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해시 알고리즘이 꼬이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가는 요청들이 미스 레이시오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새로운 캐시 클러스를 설정으로
바로 제거를 해 주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요청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스토리지 IO나 어떤 여러 컴퓨팅 리소스가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실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그 일시적으로 IO가 높아지면서 컴퓨팅 리소스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데드락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몰리게 돼서 결국은 처리 불능의 상태가 되고, 서버가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대가 이쪽으로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컴퓨팅 리소스가 높아지면서 그냥 행이 걸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의 서버로 요청이 결국은 가겠죠, 정상적인 요청은.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기존에 이제 보통은 60%에서 70%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컴퓨팅 리소스 사용률인데 여기에 당연히 100% 넘게 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드락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대 서버가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대 서버가 처리했었던 게 빵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서버 재시작을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데드락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재시작을 하더라도 이 100대의 서버가 동시에 재시작돼서 요이 땅 해서 바로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IO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분의 서버가 필요해서 바로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게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실패 시나리오도 짜지 않았는데 여분의 서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악인 상황에는 이 장애 시간이, 결국 다운타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비스를 한다면은 매출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번 이제 돌아선 사용자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리소스를 계속 감시하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니터링을 모두 뭐 웬만한 이제 시스템이라면은 갖춰져 있겠지만 이 모니터링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심하게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알람을 잘 걸어둬야 됩니다. 알람을 잘 걸어두고 요즘은 이제 그라파나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이 밖에 이제 다른 이제 매니지먼트 그런 이제 이머전시 이제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페이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페이저라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알람을 걸어서 전화까지 올 수 있게끔 하면은 굉장히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알람도 걸어 놨다고 하더라도 어 이 서버를 만약에 100 대만 정말 가지고 있다면, 열분이 아니라 열분이 없고 이 100 대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100대 중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한 30%에서 50% 정도. 이 시점에 일단은 여기 처리하지 못하는 거를 다 꺼야 됩니다. 바로 그냥 재시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스로틀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스로틀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라우팅이라든지 어떤 라우터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영상에 같이 넣어버리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스로틀링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기에다 영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이제 하나의 스로틀링을 이쪽에 기존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서킷 브레이커는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주식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뭐 한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0%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게, 주식장도 이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 내려버리죠. 거래를 하지 못하게 내려버립니다. 이 대규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인 대응입니다. 왜냐면은 더 지체하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는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을 해서 이 요청량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요청량을 기존에 100%만 받았더라면 무작위로든 어떤 지역적으로든 50%를 낮춰버리고 요청을 막는 거죠. 여기서 바로 뭐 네거티브 캐시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네거티브 캐시를 이 앞단에 둬서 요청자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네거티브 캐시를 이쪽에 둬서 이제 캐시단에서 바로 그냥 뱉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컨텐츠가 없다, 아니면 404 파운드나 아니면 인터널 에러라든지 요런 이제 HP 리스폰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RPC로 하면은 좀 더 뭐 통신 프로토콜을 기존에 이제 계획을 했었더라면 이제 에러를 어쨌든 여기서 바로 그냥 리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로틀링을 하고 나서 이제 100대 중에서 이제 50대가 문제가 있었던 50대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리턴 됐을 때 다시 이제 추가 투입을 하고, 그 전에 이쪽으로 다시 가도록 설정을 바꿔서 리로드를 하고요. 이제 그런 작업,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시작 작업을 하면은 보통은 다시 롤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높게 CPU 리소스가 이제 버스팅 됐던 거가 이제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은 마지막에 이럴 때는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선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일단 서비스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가 제가 생각했던 실패 시나리오고, 그 당시에 제가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 시나리오를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트래픽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어떤 테스트 없이 캐시 마이그레이션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많은 시나리오와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엔지니어가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시니어급에 되는 엔지니어가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이슈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적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테스팅만 여기서는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속적인 일단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의 테스트가 있고,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레벨의 이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제 카나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덕트 라인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
이쪽 이제 섹션에다가 제가 넣어 놨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 TDD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AB 테스트로도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리눅스에도 명령어 간단하게 쳐서 넣어볼 수 있는 CLI가 있죠. AB 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쉽게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모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를 하고 잘 빌드가 됐는지에 대한 이제 검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테스트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까나리 테스트는 이제 프로덕트에 실제로 배포를 해서 아주 요청을 적은 시간대에 해보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순서는 이 디벨롭먼트에서 당연히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까나리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과 알람, 이거는 당연히 지켜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한다면은 문서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 어 CPU 사용률이 높다든지 어떤 IO가 높다든지, 아니면 자바 기반의 이제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많이 개발을 하시니까 자바로 개발된 스프링 부트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JVM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이제 메모리 흰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메모리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JVM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언급하는 정도니까, 네, 그 정도로 마치고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나리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디벨롭먼트 환경에서는 이제 작은 규모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목이라고 불리는 이제 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트래픽을 보통 일으켜서 이제 작은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트래픽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로 이제 잡히기 힘든 이제 엣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웬만한 것들은 아마 많이 잡힐 텐데, 정말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이 되는 이제 에러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다행인데, 가끔씩 그런 작은 엣지 케이스에 발생되는 에러가 JV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릭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메모리 릭을 일으키는 엣지 케이스가 어 작은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에서는 애초에 그 트래픽의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작게 뚫려버린 이제 구멍에서 물이 점차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범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엣지 케이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엣지 케이스를 잡을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까나리 테스트예요. 까나리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까나리 같은 경우는 이 까나리아라는 새가 있거든요. 이 새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유래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광부가 이제 광산에 들어갈 때 이 까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떤 이제 유해가스가 감지가 됐을 때 이 새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를 들고 간 거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감지가 되면은 이 새를 통해서 광부가 이제 광산을 나오게 되는, 롤백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래이고요. 그래서 까나리 테스트는 결국은 이제 작게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결국 이제 이 까나리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개발 환경에서 결국 이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개발 환경에서 완벽한 테스트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으면 다행인데 보통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엣지 케이스가 조그마한 엣지 케이스더라도 결국은 이제 실제 환경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데모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어떤 데모를 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결국은 문제가 터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풀어보면 실제 환경에 대한 상황을 이 개발 환경에서 모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실제 환경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환경에서 절대 테스트가 불가능했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그 각각의 이제 지역에서 해당하는 특정 유저의 시간과, 그리고 그 특정 유저가 요청했었던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특정 날씨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진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적 요소가 있어요. 이 유저에 대한 이 상황적 요소가 있는데, 이 많은 수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이 개발 환경에서 목 데이터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바로 클론을 뜨거나 아니면은 뭔가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100%로 동일한 프로덕트와 100%로 동일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까나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까나리 테스트를 통해서 어 요청량이 적은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요청량이 많은 시간대에 실제로 프로덕트에 까나리 형식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실제 유저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유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청량이 적은 시간대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나리 테스트 잠수함 패치를 해서 100대의 서버 중에서 요청량이 적은 시간대에 처음에는 한 대만 한 5분 정도만 넣어서 해 본다든가, 더 짧게는 1 분이 될 수도 있겠 1 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은 이제 5 분으로 많이 잡고 하는 것 같아요, 5분 단위로. 5 분에서 10 분. 그다음에 '괜찮네.' 그러면은 10 분에서 30 분까지 넣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표들을 수집하고 있어야 되고요. 더 길게는 1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4 시간을 넣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후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 주일을 넣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대의 서버에서 한 대만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 한 대를 넣을 때 동시에 다른 한 대를, 해치하지 않은 한 대를 같이 재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재시작을 해서 그 배포를 한 서버와 배포를 하지 않은 서버를 비교군과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던 그 지표들을 같이 겹쳐서 이제 보거나 아니면은 비교해서 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어떤 패턴이 달라졌는지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 긴 프레임의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0 에서 24 시간 정도로 보통 찍거든요. 이제 여기서 24 하루 동안 봤을 때, 아니면은 뭐
일주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봤을 때 이 비교군이 되는 서버와 그리고 실제 패치했던 서버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조금씩 한 대로 진행했다면 이거를 5대로 진행한다던가 10대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50%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넣어서 결국은 100대를 채워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까나리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규모 트래픽 서비스 환경에서 캐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개선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뚜렷한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성공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 대규모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겠지만은 머릿속으로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 문서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 또한 전략을 세워서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전략을 그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 테스트도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시간대에서 진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환경의 테스트에서는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프로덕트 환경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개발 환경에서 100%로 이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환경에서도 어 적은 요청량이 있는 시간대에서 잘 골라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 보면서 비교군이 되는 서버랑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해 보고 다음에 이제 큰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패턴화해서 어떤 수치랑 비교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발견하기 힘든 이슈들, 뭐 엣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엣지 케이스를 발견하기 쉬운 형태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잘 구성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알람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알람 콜이라든지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페이지 듀티라는 이제 서비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라파나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제 그라파나 콜을 이제 여기 이 플랫폼 안에서도 제공을 하니까 그런 이제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요소를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 중에서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이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